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파격이나 깜짝 이벤트는 없었고 오히려 안정에 방점을 찍으며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2년보다는 실용에 무게를 두고 있죠. 여기에 화답하는 건 일단 주식시장입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오늘은 2,900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 대통령 말대로 5천까지 갈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주가 조작을 포함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본인이 주식에 일가견이 있죠. 오늘은 이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후보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말씀. 저도 아주 오래된 지금 휴면 게임인데 제가 90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친구 부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그래서 이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 또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군이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재개하기로 한 지 1년 만에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님, 사실 이 부분이 북한이 상당히 예민하게 보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뭐 원점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예. 위협도 했던 그 원인이 됐던 이슈인데요. 무엇보다 이 민통선 인근 지역의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송을 하니까는 북한에서도 이상한 괴성 같은 거를 방송을 해가지고 거의 밤에 그 주민들이 잠을 못 자고 이게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이번 이제 대선 과정에서 그런 그 민통선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집중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취했고 그에 대한 개선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통일부가 또 대선 직후에 대북 전단지를 그동안에 날려왔던 그런 이제 NGO들에게도 자제를 촉구했고 마찬가지 그 연장선에서 어쨌든 국가의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 개선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미 이제 파기됐던 뭐 그 9.19 군사 합의나 이런 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 일환으로서 대북 확성기 방송부터 중단하는 걸로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마 북한을 상응하는 조치가 북에서도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굳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코스피 얘기를 잠깐 할 텐데 뭐 정광재 대변인 경제부 오래 하셨으니까 코스피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외부의 자금, 외국의 자금이 들어올 때 이 한반도가 안정화된다는 것도 외국인들이 그 부분을 좀 따져보죠. 글쎄 그 대북 확성기를 가동 중단한다고 해서 그 정도 재료에 외국 자본이 국내로 유입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주식시장이 오르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른바 이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지난 6개월간 이 정책 리더십, 정치 리더십이 상실되면서 여러 경제 정책들,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경제 정책들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측면이 강합니다. 투자자들이 새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대했다는 측면 이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부터 벌써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정 투입을 많이 하겠다. 이건 결국에는 시장에 돈을 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강력한 목소리들을 내왔습니다. 후보 시절에도 경제 전문 유튜브 등의 채널에 출연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도 일정 부분 투자자들이 호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장기적인 흐름으로 갈 건지 그것도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뭐 5거래일 연속 올랐다. 물론 심리적으로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두고 봐야겠죠. 오늘 코스피가 2,900을 돌파한 것이 3년 5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가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직접 밝혔는데 그런 뭐라 그럴까 내부에서 이런 제도나 규제 같은 것도 손을
보겠다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상법 개정안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식시장의 어떤 불공정, 불투명 이걸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제 이 거래 활성화 또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일종의 이제 개미 투자자였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 박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아요. 이제 그런 그 이제 본인의 경험의 연장선에서 어쨌든 주식 투자자들이 느끼는 우리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걸 좀 디테일하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선거 공약에도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취임 일주일 만에 지금 뭐 한국거래소를 찾아서 다시 한번 그걸 재확인하는 이제 정책 행보를 한 건데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 기간 이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발 이 관세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구조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고 주식시장에 받을 영향도 크고 뭐 환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이제 협상 시한이 임박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가 지금 조금 활성화되고 있고 이게 상승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의 중장기적 방향을 좀 결정짓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어제 대통령실이요 장차관에 대해서 국민 추천제를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첫날부터 좀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좀 브리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 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동안 총 1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습니다.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16일까지 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민 추천제 국민들이 말 그대로 추천을 고위 인사들을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박 의원께서는 이거 국민 추천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적합한 인물들이 추천이 될까 그런 생각 안 나. 뭐 덜어는 있겠습니다만 또 이게 이제 추천이라는 그 이 이벤트의 속성상 사실은 그 자리하고 거리가 먼 인물들도 막 추천이 되고 재미삼아 또 그걸 되는 것 같아요.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이걸 시행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지지자들의 효능감 같은 걸 굉장히 중시했어요. 근데 그걸 확대하겠다. 단지 지지자들이 아니고 어쨌든 인사라는 게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인사입니다. 근데 그 인사에 국민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권이 바뀌고 또 새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이제 국민 주권 정부라는 그런 효능감을 한번 높여보겠다. 이 취지인 것 같고요. 근데 과거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도 출범했을 때 그랬나요? 장관 추천을 받기는 했는데 실제 그 제도에 따라서 누가 공직 후보에 올랐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효성 문제가 아마 따를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이미 한 2배수, 3배수 정도의 그 예정돼 있는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들이 있을 텐데 그런 후보들과의 추천 제도가 맞물리면 가장 시너지가 크게 나는 거고 저렇게 추천을 많이 받는 후보자가 있다 그래서 이게 공직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을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또 부적합한 판정을 받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건지는 사후적으로 어쨌든 다 인선이 끝난 뒤에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국민 추천제 추천 명단을 보면은요, 가령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문체부 장관에는 이제 유재석 씨라든가 또 아이유 씨 이런 분들이 추천이 올라오기도 하고 여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오히려 이준석 의원이 올라오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가려내느냐 또 희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탁현민 전 비서관이죠. 참신하다고는 일단 했지만은 조금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제도 자체는 뭐 해볼 만하고 참신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우려됐던 거는 뭐 이제 그런 일을 하면 이제 불특정 다수가 어떤 희화화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걸 조금만 잘못하면 제도 자체가 희화화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검증과 결정하는 과정을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해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탁현민 비서관 얘기대로 실제로 정착하고 적용하기까지는 조금 더 보완이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었습니다. 이 국민 추천제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 방안을 마련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기사까지는 있는데 그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누가 등용이 돼서 적임자를 찾았는지 이것에 대한 팔로우업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탁현민 비서관 얘기한 것처럼 본인 정부에서도 이거를 시행해 보려고 했으나 예. 이게 시행 과정에서 본인들이 생각했었던 것만큼 효과적인 제도는 아니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는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무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벌써부터 제기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결국에는 답정너식으로 이미 어떤 장관, 어떤 차관에는 본인 진영 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든 민주당 내에 여러 후보군이 있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은 이른바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이제 구색 맞춤식으로 이 후보군들이 마련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건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그 제도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등용이 됐는지 예. 이 결과가 나와 봤을 때 이 국민추천제가 정말로 진정성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였구나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만약에 이렇다 할 그 결과물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냥 과거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했다라는 평가를 피할 수가 없겠죠. 예. 국민 주권 철학이라는 취지를 반영하기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로 옮겨가겠죠.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갑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안건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는 총 259억 원으로 용산 이전 관련 예비비인 378억 원의 69%, 119억 원을 줄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사무실 배치는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치할 예정입니다. 박 의원님, 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갔을 때 이전 비용보다는 적게 든다고는 하지만 좀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싶기도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뭐 그런 반응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용산 이전 자체가 매우 사실은 졸속으로 애초에 옮겼을 때요. 결정을 하고 졸속으로 추진을 했고 그에 따라서 연쇄 이동이 있었잖아요. 군부대도 옮기고 또 뭐 여러 관저들도 옮기고. 예. 근데 그 비용을 종합하면 한 1조 원 이상 들었다. 최대 이렇게까지 평가가 나와요. 예. 지금 이거를 청와대로 다시 재이전할 때 그렇게는 안 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국민 혈세가 드는 건 사실이고 또 무엇보다 국가위기관리센터 이른바 이제 뻥카라고 얘기하는 예. 윤건영 의원이 최근에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걸 이제 옮겨갈 때 다 뜯어가 버렸다. 근데 그걸 다시 옮겨와야 되거든요. 이게 옮겨가야죠.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대통령 집무실하고 멀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에 따르는 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사무실 옮기는 건 오히려 작은 일인데 이 시스템을 옮기는 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예. 이런 문제를 감안하면 지금 259억 예비비 편성했다는 건 아마도 최소한일 겁니다. 그보다 이제 돈이 더 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건물도 사실 보수가 좀 필요해요. 특히 예. 이제 업무동 같은 데는 이제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치를 대통령 집무실과 업무동 간에 어떤 배치를 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개방을 했다 하더라도 전면 개방을 한 건 아니었고 예. 일부만 개방이 됐고 여전히 일부 통제된 시설들은 있었거든요. 그랬었나요? 그래서 이제 기존 시설을 완전히 못 쓰게 된 게 아니고 기존 예. 시설을 다 개방해 가지고 새로 다 개보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걸 다시 재이전하는데 걸리는 시간 비용을 감안한다면 윤석열 정부 초기에 청와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예. 용산으로 이전을 했는데 사실상 소통이 이루어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결국에는 이제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8월 1일부터 청와대 관람이 중단이 되고 한 3개월 정도 복구가 된다고 하면은 청와대는 일단은 이 대통령 취임 100일쯤에 다시 옮겨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취임 100일에는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부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죠. 예. 근데 저는 일단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완전히 실패했다. 이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 시대를 접고 용산으로 나오려고 했을 때는 보다 국민에게 가까이 가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예. 이런 뜻을 갖고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듦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용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은. 그런데 실제로 3년 동안 불통정부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었고 그래서 다시 청와대로 가겠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렇게 국가 예산이 자꾸만 다른 데로 쓰일 것이 아니라 아예 용산에서 근무를 하다가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는 소구력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야만 저는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하겠다고 했잖아요. 개헌과 맞춰서 세종으로 이전하려면 대통령실과 국회를 이전하려면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대한 진정성도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구나. 결국에는 뭐 청와대 이전이나 이런 국회 이전 등을 계기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한다든가 권력 분산형인 개헌을 함께 한다든가 이거에 대한 진정성을 더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청와대로 갔다가 다시 이 세종으로 내려가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무적으로 깊게 생각하고 고민한 후에 예. 결론 내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궁극적으로는 세종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혹은 민주당이나 대선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했습니다만 예. 그거는 이 정부 임기 내에 불가능할 거예요. 일단 개헌이라는 일종의 정치적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지만 물리적으로도 지금 부지밖에 없습니다. 거기 무슨 건물이 예. 있거나 뭐 기초공사도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쨌든 그 부지를 정비해가지고 기초공사하고 뭐 건립을 한다 그래도 현 정부 임기 내에 이루어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 정부 임기 중에 그런 정치사회적 합의를 하고 어떤 상징적 조치, 이를테면 뭐 분소가 됐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상징적 조치를 취하고 본격적인 이전은 다음 정부에 가서 더군다나 이게 이제 개헌이 돼야 수도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때까지 용산을 계속 쓰는 거는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용산하면은 이제 뭐 예. 계엄 내란 이 이미지가 굉장히 짙게 드리워져 있고 예. 불통의 상징처럼 돼 있는데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공간을 계속 쓴다는 거는 부담이 있어서 일단 예. 청와대로 복귀했다가 이 본격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청와대에 이제 지하 벙커라고 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인데 윤건영 의원의 말에 따르면은 아예 이 지하 벙커를 뜯어가지고 용산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위기관리센터가 청와대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윤 의원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용산 이전을 급작스럽게 하면서 용산에도 지하 벙커가 필요했거든요. 위기관리센터가. 그렇죠. 그러니까 주요 설비를 못 구하니까 청와대 지하 벙커 걸 뜯어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 벙커를 정상적으로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예. 현장에서 무엇을 뜯어갔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청와대 지하 벙커를 구축하는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기관리센터라고요. 대한민국 북한의 상황까지요.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뭐 재난, 군사 관련, 보안 관련 한눈에 볼 수 있는 센터를 얘기하는데 이게 청와대에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예. 그리고 앞서 윤건영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시간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이 전산망들을 다 연결한 예. 거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좀 이걸 무리하게 졸속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동일한 어떤 시설을 그 짧은 시간 내에 갖추기 어려우니까 그냥 뜯어다가 갖다 붙였다. 예. 근데 그걸 재이전하려면 도대체 뭘 어디서 어떻게 뜯어갔는지 이걸 확인하고 그걸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집무실을 옮기고 이 직원들 사무실을 옮기는 건 그렇게 시간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예. 근데 저 지금 이 위기관리센터 같은 그런 이제 시스템을 옮기는데 시간 비용이 많이 들 거고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3개월 내에 저것까지 완비될 수 있을까? 다소는 예. 조금 시간은 빠듯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시설이 가야 만약에 없으면 안보라든가 재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모를 조금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그 대통령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위기관리센터를 그쪽으로 뜯어서라도 갈 수밖에 없는 뭐 다급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무리하게 너무 이른 시기에 옮기려고 했다라는 측면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그 벙커에 그 시설을 그냥 둘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용산으로 또 이전을 한 후에 정상적으로 이 용산이 대통령실로 오랜 기간 지속했다면 당연히 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권 운영에 실패했고 3년 만에 다시 청와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불거진 문제인데 뭐 이 위기관리센터가 영속적으로 업무 공백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3개월 안에 청와대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차질 없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뭐 예산이 좀 들더라도 반드시 뭐 이전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속도를 내야겠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두 번째 국무회의를 했는데 극한 국무회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고난 또 책임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국무회의는 도시락 회의를 거쳐 오후 13시 40분경 종료되었습니다. 잠시 휴지 정리를 하고 12시 반부터 속개를 좀 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의결부터 할까요? 토론부터 할까요? 의결부터 하면 좋겠죠? 아침이니까. 보통 국무회의가 10시에 시작을 하면 1시간 뒤면 결과가 나오는데 저도 이거를 왜 결과가 안 나오지 궁금했었는데 보니까 3시간 40분, 4시간을 국무회의 한 적은 별로 없죠, 지금까지. 그렇죠. 국무회의는 통상 1시간 이내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대체로는 이제 대통령 모두 발언,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에 모두 발언하고 이제 안건 처리하고 끝나는 게 통상의 국무회의 풍경인데 국무회의라기보다도 국무위원들하고 일종의 이제 토론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난 정부의 내각을 이게 장관 인선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근데 그 어쨌든 지난 정부의 내각하고도 지금 빠른 그 부처별 현황과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 현안에 대해서 이 자세한 상세한 보고를 받고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저런 토론을 하는 건데 아마 지난 정부의 장관들이 꽤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런 스타일의 국무회의에 적응이 안 돼 있는 데다가 저분들이 하고는 있지만 의욕이 그렇게 넘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원래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무위원회 굉장히 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난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약간의 이제 교체기에 지금 연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얼마나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장관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그 듭니다. 부분이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인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였죠. 이제 타댁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부 장관들 그 국무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과 토론하고 저렇게 길게 회의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국정 방향이랑 좀 다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경기지사를 지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이 행정가, 도지사나 시장을 지낸 분 가운데 대통령 된 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두 분입니다. 이렇게 행정가를 했던 분들은 그 시나 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국장 회의라는 걸 항상 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그립을 세게 쥐고 잘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대수비가 원래 10시에 열리잖아요. 이걸 아침 8시로 땡겼었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아침 8시에 해갖고 왜냐면 본인이 아침형 인간이라고 일찍 일어났죠. 일찍 업무를 시작하는 게 우리가 국민에 대해 예의라고 해서 당시 출입기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또 하나는 10시에 이 대수비를 시작하면 대충 11시 한 10분, 20분이면 회의가 끝나기 때문에 석간 기자들은 그 11시 10분, 20분에 나오는 대수비 자료를 갖고 석간 기사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저는 일단 이번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 때는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인수위 시절부터 각 부처에 대한 업무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단기간에 부처별 업무를 파악하려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질문도 많이 하고 부처별
업무 보고를 굉장히 상세히 받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박 의원님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대통령들이 장관들에게 이런 거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톤이상은 어떤 의미인가? 대북 전단 살표 이거 법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장관들에게 물어보면 장관들 입장에서 좀 힘들긴 하죠. 아니 뭐 업무 파악이나 현안에 대한 그 부처의 입장 이런 네. 걸 소상히 이제 알고 있는 장관이야 그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대통령과 토론이 가능하겠지만 모든 장관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때문에 오늘 아까 이제 그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차관이나 실국장들을 좀 대동해 달라 회의 때. 실무자들이 들어와서 그 얘기는 이제 장관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파악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조금 더 만족스러운 답변이나 만족스러운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서 이제 실국장들까지 이제 대동해서 회의를 하자 이 제안을 한 것 같고요. 저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아까 행정가로서의 경험이기도 하고 실용적인 면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뭐 부처별로 따로 대통령이 뭐 업무 파악하고 따로 업무 보고 받고 하는 것보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자연스럽게 현안을 놓고 장관으로부터 보고받고 토론하고 그럼으로써 의사결정하고 그게 가장 신속한 방법이잖아요. 예. 근데 이전에 보면은 이제 국무회의는 굉장히 형식적인 절차 비슷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정해진 예. 안건 그냥 의결하고 끝나고 30분도 채 안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는데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 풍경은 상당히 달라질 거고 그러면 이제 장관들이 일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처럼 형식적인 국무위원회에 임할 수가 없고 현안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처의 입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장관이 인지하고 대통령의 질문이나 이런 답변을 준비가 돼 있어야 이제 만족할 만한 그런 국무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장관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관장님 뭐라 그럴까 국무회의의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국민에게 뭐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하는 자리의 성격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회의처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근데 사실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국무회의냐 예. 이것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기 칠남형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의견도 있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뭐 하나하나 대리처럼 주사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부진했다, 그게 실패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에 대한 비난도 전 뭐 일견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중용의 덕을 발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본인이 이 행정과 관련해서는 잘 안다라고 생각해서 그 업무에 일일이 다 관여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중간 관리자들이나 이 국무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든 중간에서 역할을 할 만한 예. 분들이 충분히 역할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런 의도는 없을까요? 당분간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과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장관들의 이른바 뭐 군기 잡기 이런 목적도 있었을까요?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오히려 지금 아쉬운 거는 이재명 대통령 쪽이에요. 지난 정부 장관들은 사실 뭐 별로 의욕도 없고 예.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을 텐데 국무회의가 열리려면 정족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장관들이 그만두면 국무회의가 기능을 안 합니다. 때문에 이제 사표 반려하면서 부탁을 했을 거고 이제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이게 뭐 정권이 임명한 장관이기도 하지만 예. 어쨌든 한 부처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처의 수장으로서 이제 국민들에 대한 도리와 책임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면을 이제 그 고려해서 일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차원이었을 거 같고 저분들이 이제 임기가 다 끝났는데 저분들 군기 잡아서 뭘 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앞서 우리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만기 칠남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죠. 국정 분야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요 사안에 있어서는 이거를 그냥 부처에 그러니까 관료적 관성에 혹은 관료적 폐쇄성의 영역에 맡겨놓기보다는 예.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안을 파악해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과거의 그 관념이나 통설이 어쨌든 대통령이 만기 칠남하면 안 되고 큰 결정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그런 어떤 중요한 현안이라면 그것이 작더라도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더라도 그걸 대통령이 들여다보고 의사결정을 해주거나 혹은 의사결정을 바꿔줄 때 예. 그게 이제 국민이 느끼는 효능감이 있는 그런 국정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던졌던 질문 중에 뭐 저런 질문까지 굳이 지금 이 시점에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저는 과거 행정의 그런
뭐랄까요, 좀 고정관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이렇게 국무회의를 길게 하다 보니까 참모들의 모습에서 약간의 피로감이 느껴진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일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본 김한규 의원은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을 책임있고 미래지향적이며 유능하게 개편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톡도 많이 보내시는데 전혀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에 대략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인사라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급한 마음에 내려와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퀭한 얼굴을 보면서 이제 제대로 대통령실이 일을 하고 있구나. 대통령실에 제가 잠깐 근무하면서 여기는 정말 일찍 늙는 데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었었거든요. 아마 강훈식 비서실장님 첫 청와대 근무라 잘 모르시고 비서실장 수락하신 것 같은데 며칠 만에 진짜 몇 년은 늙으신 것 같은 표정이더라고요. 김한규 의원은 며칠 만에 몇 년은 늙은 것 같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아까 초반에 봤던 그 영상에서 인사하러 왔을 때 기자실에 인사하러 왔을 때 얼굴과 지난 5일에 이제 안전치안점검회의 때 강훈식 실장의 얼굴을 보면은 확실히 지금 피곤한 모습이죠. 그래 보이네요. 예. 이게 이제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은 대로 청와대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권이다 보니까 예. 사실은 인수위 단계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뭘 챙겨보고 준비하고 이럴 여유가 없어요. 그냥 바로 실전인 그렇죠.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긴장감도 굉장히 높을 거고 그런 게 이제 얼굴에 다 묻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강훈식 실장이 그 역대 청와대 비서실장들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젊은 비서실장입니다. 예. 50대 초반. 뭐 50대 초반 자체가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예. 역대 실장들하고 비교해보면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좀 실무적으로 유능하면서 국정 각 분야와의 그런 막힘없는 실용적인 소통 이런 걸 할 적임자다라고 예. 해서 강훈식 실장을 발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인사다 이런 평가가 여의도에 있는데 예. 사실은 과거에는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우상호 정무수석은 원내대표의 당 비대위원장에 사실 당대표를 한 분이거든요. 그렇죠. 선배 한참 선배죠. 그리고 원내대표 시절에 강훈식 의원이 대변인하고 일했었어요. 근데 이제 관계가 지금 뒤바뀐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것도 이 정부의 실용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요소인데 과거 비서실장들하고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예. 실무적으로 굉장히 이 활달하면서 유능하고 각 부처와 또 당과 뭐 내각과 이거를 이제 연결하는 그런 소통의 고리 역할을 강훈 실장이 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예. 더 늙을지도 모르죠. 사실 강훈식 실장이 훈남이라고 해서 표정이 상당히 밝죠. 평소에 밝은데 정광재 대변인이 보기에 상당히 초췌해진 것 같죠. 근데 사실 대통령실이든 청와대든 예. 업무 강도가 대단합니다. 경무입니다. 네, 그렇죠. 출근 시간도 제가 알기로는 대략 6시 전이로 알고 있어요. 행정관들도 6시 반 이전에 그래요? 와야 택시를 타고 오면 택시비 영수증 처리를 해준다고 할 정도로 네. 상당히 출근 시간도 빠르고 퇴근이라는 것도 마땅히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통할해야 하는 비서실장으로서는 굉장히 경무가 예정돼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내조하시는 분이 영양제라도 좀 잘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지금 이렇게 국무회의가 오랜 기간 개최되고 그러는 것은 저는 집권 초이니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집권 뭐 100일이 지나서도 이렇게 뭐 3-4시간씩 하는 국무회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처리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실무적으로 다 잘 조율이 된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하는 것이 국정 예. 운영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강훈식 그 비서실장 같은 예. 경우에는 정말 젊은 편이죠.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MBN 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같이 방송하던 사이 아닙니까? 10년 사이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올랐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이런 부분도 예. 새삼 감탄하게 그렇죠. 됩니다. 예. 과거의 비서실장들도 이 경무 업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일이 많다 보면은 치아가 빠진다고 하죠. 사실 정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표적인 분이 문재인 문재인 전 전 대통령입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그렇게 치아가 다 빠져가지고 임플란트를 다 했다. 이제 이런 후일담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경무죠. 그런데 저 경무를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근무하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된 일이고 예.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고 그래서 저게 오래 할 일이 못 된다. 이런 이제 그 경험자들의 예. 그런 후일담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권임에도 마치 인수위를 거친 것처럼 예. 지난 일주일 동안에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속도감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인사를 비롯해서 지난 그 이명박 정부 일주일이 굉장히 평가가 좋다. 야당에서도 특별히 흠잡을 만한 그런 사안들이 없는데요. 이제 이런 그 뭐랄까요 태세 이런 거를 좀 앞으로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강훈식 실장은 뭐 앞서 정광재 대변인이 언급을 해주셨죠. 10년 사이에 급격히 성장한 정치인입니다. 강훈식 실장이 어떤 인물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식 국회의원을 임명합니다.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책임자로 생산도 소비도 충분히 이루어서 앞으로는 첨단 산업 분야 선택에서 다시 이 나라를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실 조직 개편으로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기회로 바꿔놓겠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사실 손학규 전 대표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비서실장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공통 질문 저희가 한번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70년대생의 젊은 비서실장, 앞서 우상호 민정수석과 뭐 관계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생 강훈식 실장을 임명한 배경은 뭐라고? 저는 키워드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실용, 실력, 소통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강훈식 실장이 이제 삼선 의원이고 비교적 젊은 편입니다. 예. 당에서도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뭐 전략통, 기획통으로 평가를 받아왔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큰 선거 경험들이 많아요. 대선이나 이럴 때 이제 전략기획이나 예. 이번에도 이제 총괄본부장을 맡아서 역할을 했는데 그런 실력에 대한 신임을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그 뭐랄까요, 그 관록 혹은 뭐 그 경험 이런 차이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쉬운 얘기로 하면 일단 기수파계 인사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상호 원내대표가 훨씬 정치적으로는 중량감이 있는 이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 밑에 직제상 그런 예. 민정수석을 맡았어요. 당사자들도 그걸 기꺼이 수용했고 이런 그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전 정부하고 좀 많이 다른 면모라고 보이고요. 강훈식 실장은 삼선의 안정적인 지역구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게 국회의원으로서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예. 아무리 현 정부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더라도 삼선한 현직의원이 더군다나 이제 본인은 뭐 충남지사나 이런 이제 다음 정치 행로에 관한 꿈도 있는데 그런 것들 일단 다 뒤로 물리고 예. 왔다는 측면에서 그만큼 이제 이 정부의 성공적인 운영이 간절하다. 근데 이런 공감대를 형성한 게 아닌가 싶고 예. 그리고 저분이 소통을 잘하길로 그렇게 이 당 안팎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무슨 아주 그 색채가 강한 친명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좀 당내의 스펙트럼으로는 약간 중도적인 위치에 있음으로써 예. 개파색이 옅은 대신에 두루두루 이렇게 신망을 받는 그런 이 캐릭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비서실장으로 발탁이 돼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강훈식 비서실장을 개파 무관 실력형 전략통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파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른바 찐명 정치인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긴 것은 더군다나 굉장히 젊잖아요. 예. 대통령 비서실을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함의가 녹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이렇게 일하는 조직보다는 보좌하는 역할로서
그러니까 경륜이 많은 사람들을 활용했었는데 예. 지금 파격적으로 젊어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대통령 비서실을 정치하는 조직이 아닌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숨어 있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이른바 이 찐명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강훈식 비서실장을 임명함으로써 본인은 통합형 인사를 하겠다라는 측면도 강조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지금 사진에도 나오고 있는데 박 의원님 글쎄요. 누군가 정치인의 이제 뭐 대선 후보급의 정치인의 계파로 들어와서 결별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손학규 대표가 탈당할 때 따라가지 않았고 거기서 넘어서 안희정 후보 당시 후보 때도 대변인하고 문재인 당시 후보 때도 대변인하고 이번에도 전략기획본부장 모든 대선 후보들이 강훈식 실장을 픽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근데 그만큼 강훈식 의원의 능력을 높이 산 거겠죠. 예. 그런데 이제 강훈식 이 실장은 이른바 이제 뭐 계파의 보스 혹은 뭐 당의 대선 주자 이런 사람을 중심에 놓고 자기 정치를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 정치를 해오면서 그 관계를 제가 보기엔 적절하게 유지하고 본인이 그걸 이제 능력으로 증명함으로써 중용이 된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싶어요. 앞서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보통 이렇게 당내에 무슨 계파 혹은 유력한 대권 주자 예. 그분하고 가까운 데서 정치를 하는 분들은 그 어쨌든 유력한 대권 주자나 혹은 계파 보수의 정치적 선택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마 강훈식 의원은 그런 정치를 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 중심의 정치를 하되 그 관계를 원활하고 적절하게 유지하고 또 본인의 능력으로 그걸 증명함으로써 이제 계파를 떠나서 두루두루 중용된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싶고 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점을 높이 사서 이 일기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강훈식 실장의 정치 행보가 정광재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내년에 지방선거도 네. 있고요. 그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 많은 그 정가에서는 예.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과연 언제까지 할 거냐 그렇죠. 이렇게 여러 관측을 내놓습니다. 예. 내년 6월 3일이면은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대체로 3선 의원을 마치게 되면 단체장 선거에 나가게 되잖아요. 아산에서 내리 3선을 했기 때문에 충남지사 후보군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그 충남에서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예. 민주당 그 3선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최종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비서실장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는 예. 강훈식 비서실장을 충남지사로 내보내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또 워낙 더 잘해서 계속 또 옆에 두고 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예. 이제는 제가 생각에 강훈식 비서실장 본인의 의지보다는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이게 네. 강훈식 비서실장의 정치적 미래를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년 6월까지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는데 단체장 선거도 90일 전에는 공직자에서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지금부터는 짧네요. 9개월밖에 비서실장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게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인선이 다 뭐 장관 인선이 뭐 다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인선으로 보면 우상호 수석도 그렇고 박 의원께서 보기엔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좀 감안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예. 우상호 그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장 하마평에도 오르고 그랬죠. 그리고 강원지사 이제 출마설도 있고 여러 설이 있거든요.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때 무슨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예. 이제 민정수석을 지금 맡으면 앞서 이제 말씀을 주셨듯이 3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면은 10개월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물론 이제 정권 출범하자마자 1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이 검증이 되고 경험과 능력이 입증된 분들을 우선 발탁해서 쓰고 그리고 성과의 바탕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거 출마시킨다. 이런 보관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될지 뭐 일부는 그렇게 되지만 또 일부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 우상호 그 수석 같은 경우에는 원외였습니다.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한데 강훈식 실장 같은 경우에 3선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거기에 또 보궐선거가 발생하고 여러모로 부담이 큰 예. 선택을 한 건데 부담이 큰 선택을 일종의 이제 본인이 약간 결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정치적 보상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게 진짜 충남지사 출마 길이 될지 예.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이 정부에서의 또 다른 역할이 될지 물론 이제 비서실장을 내년 뭐 이후에도 더 오래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지금 인사하는 모습만 보고서 이게 내년 지방선거의 밑그림을 염두에 둔 인사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또 이제 국정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종합적으로 열어놓고 관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힘 관련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되는 거 아니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죠.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난번 비상계엄의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내란 특검법이라는 게 통과됐어요. 이거는 우리 당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란 정당은 위헌으로 해산될 수 있습니다. 당도 지금 해산 위기에 와 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의 발언은 직접 들으셨고 홍준표 전 시장도 오늘 SNS에 곧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각자 도생할 준비를 해야 한다. 뭐 물론 홍 전 시장은 지금 탈당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바로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 김문수 전 후보도 그렇고 홍 전 시장도 그렇고 국민의힘에 가까운 분들이 속해 있는 분들이 왜 이런 해산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광재 대변부터 좀. 그래서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중순이면은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예. 관련해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인이 활동할 정계로 복귀할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이 정계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뜻이 숨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해 보고요. 김문수 전 후보가 얘기했던 것은 본인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불과 며칠 만에 특히 새벽 시간에 이루어진 후보 교체 시도가 민주적 정당으로서 기능을 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또 나머지 이런 그 내란과 관련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들이 있다라는 우려까지 당에서 나오는 거 있는 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더라도 지금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하고 통합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야당을 협치의 대상,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전쟁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위헌정당 소송까지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위기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당이 환골탈태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뭐 위헌정당 소송이든 아니면 유권자의 선택이든 이런 과정 통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쇄신의 목소리가 당 내외에서 분출돼야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실제 뭐 정치적 가능성을 얘기하는 분들은 있지만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다는 거죠. 그럼 박 의원께서는 어떤 이유로? 근데 저는 조금 과한 기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위기감의 표현이고 특히 이제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가면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나와도 속수무책으로 우리 당할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이런 일종의 이제 경계심을 말씀을 하신 건데 우리 그 헌법의 정당 해산 제도라는 거는 정당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고 권력자가 임의적으로 정당 해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독일하고 우리하고 헌법에 있는 제도인데요. 과거 이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에 나치 세력이 나치 이후의 모든 정당을 다 해산시켰던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막고자 이게 이제 전후에 독일 헌법에 포함된 조항이고 우리도 마찬가지 취지에서 그 조항을 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 경험이 있잖아요. 내란 선동했다는 이유로 그거는 헌법상의 정당 해산 제도를 굉장히 악용한 박근혜 정부 때의 케이스예요. 그래서 정당에 대한 그 평가와 심판은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내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한 그런 행위를 한 모습들이 있고 또 내란 이 주범을 두둔하고 이랬던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 문제 삼을 만한 그런 그 행적들이 있고 또 한밤의 후보 교체가 우리 헌법의 8조 2항에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헌법 조항과 배치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사유로 정당 해산을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헌법의 정당 해산 제도입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심판 제도를 두고 그 심판 제도를 통해서만 정당 해산을 할 수 있는 도록 만든 장치여서 예. 저는 뭐 그런 걸 사유로 이재명 정부에서 정당 그 해산 심판에 나설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정당 해산 심판에 나선다고 하면 여론은 오히려 거꾸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이제 그런 식으로 정당 해산에 나서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예. 국민의힘이 내부 결집용으로 그런 위기감을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이 과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 과한 기우나 과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전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내부 결속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사실 뭐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통합진보당과 국민의힘은 뭐 상황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뭐 앞서 여러 말이 나왔던 내용이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의 현행범들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위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고 정말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야 될 정당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내란 비호 망언 제주에 힘을 쏟기보다 내란 수괴를 징계하고 조용히 참여하는 게 국민의힘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박 의원님, 박홍근 의원이 정당법 개정안을 낸 거를 보면은 이게 가능하도록 일단 개정 발의를 한 상황이에요. 이게 뭐 발의됐다고 해가지고 다 통과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뭐 발의됐다 그래서 통과되는 게 아니고 예. 이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법안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아마 또 위헌성 다툼의 대상이 될 겁니다. 저런 법 개정을 만약에 한다면. 근데 저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쨌든 국민통합 차원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 야당과도 대화하고 소통하겠다. 예. 그 얘기는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다면 그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스스로 어쨌든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예. 그 잘못된 과오를 성찰하고 혁신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국민의힘이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정당 해산 심판을 통해서 강제하겠다. 이건 좀 맞지 않는 방식이고 예. 그렇다면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또다시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정당 해산을 걱정할 때가 아니고 여전히 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변화하지 못하는 예. 자중질환과 사분 오열에 휩싸여 있는 그 모습을 저는 객관적으로 지금 평가하고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지금 뭐 이재명 정부에서 정당 해산 심판에 나서지 않겠냐라는 식의 의심이나 예. 지나친 위기감을 조장할 필요 없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우리 정당이 김문수 후보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 선정한 후에 비록 이재명 대통령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41.15%의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투표 결과 보셨으면 동서로 나뉜 그림 보셨을 겁니다. 예. 동쪽은 빨갛고 서쪽은 파란 그림. 그럼 지금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다시 동서로 이렇게 갈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 국민의힘을 뽑았던 그 41.15%의 사람들은 모두 위헌정당을 지지한 국민으로 알고 이 사람들을 배척하겠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가 돌아가겠습니까? 예. 저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글쎄 뭐 상징적인 의미로 본인이 이렇게 선명성 있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는 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야당과 전혀 대화하지 않으려는 메시지를 주는 그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예. 스스로 철회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제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의총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 의총은 취소됐고요. 오전에요.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의원총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뒤에서 모든 재판을 국민의 저항이 시작됩니다. 5천만 국민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한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은 당내 갈등은 계속되고 있죠. 정광재 대표, 원래 이 시간 의총이 예정돼 있었는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취소한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의총 40분 전에 예. 취소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의원분들에게 돌린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근데 40분 전에 갑자기 취소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금 어차피 의총을 열어봤자 당내 분열만 더 커지니까 어차피 6월 16일에 원내대표를 새로 뽑으니 원내대표를 새로 뽑은 후에 이 방안에 대해서 수습책을 내놓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예. 그게 이 원내에 있는 뭐 다수 의원들의 공감대를 확보한 것이었는지 예.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의 의지에 따라 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일정 부분 왜 갑자기 취소됐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걸 보면 의총 소집 자체를 놓고도 우리 당내 간의 갈등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면 지금 사실상 당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문자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럼 박 의원님 이거는 뭔가 소통을 넘어서 조금 막 충돌을 하는 뭔가 있는 거 아니냐는 좀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글쎄요, 여전히 이제 뭐 당내의 그런 이전 투구 양상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싶고 장시간 마라톤 의총을 했는데도 지금 출구를 못 찾고 예. 있지 않습니까? 이제 크게 보면 전당대회 시기 문제가 하나 이슈고, 예. 그다음에 비대위를 언제까지 누가 할 거냐.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가지 쇄신안을 내걸고 사실상 6월 30일 이후에도 비대위원장을 계속하겠다라는 이제 일종의 혁신 비대위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예. 뭐 물러나라 이게 이제 친윤들 당의 주류의 입장이고 결국 6월 16일 날 지금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도록 예정이 돼 있는데 예. 그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비대위를 구성해서 그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까지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맡기자. 이게 지금 이제 친윤 예. 쪽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쇄신 방안이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탄핵 당론 결정했던 거를 다시 번복하는 것과 그다음에 지난 이제 후보 교체 사태에 대해서 진상 규명하고 당무위 감사를 통해서 당무감사요. 책임을 예. 가리는 등등의 쇄신안을 냈는데 그에 대해서도 상당한 거부감을 좀 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의총이 열리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경론이 일어나고 그리고 의원들 사이에 좀 미세한 그 의원들의 의견 변화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예. 재선 의원 15명이 모여서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 15명의 면면을 보면 과거에 친윤하고 가까웠던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윤도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분화를 굳이 이제 노출하지 않겠다.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생각인 겁니다. 결국 기존의 이제 당 주류가 여전히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예.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당내 파열음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생각은 16일 날 원내대표 경선이 있으니까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전당대회 시기나 지도 체제를 결정하는 걸로 맡기자 이런 생각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 어쨌든 의원들 숫자로 보면 기존 주류가 다수 아닙니까? 친윤 의원들이.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를 자신들이 다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뭐 전당대회 시기부터 전당대회 관리 뭐 넓게는 무슨 룰 기타 등등의 문제까지 다 이름해서 예.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자.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를 위시한 이제 친윤 주류의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에 대해서 이제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이른바 친한계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예. 오히려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좀 힘을 실어줘서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그때까지 그 책임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맡도록 하자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친한계에서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뭐 유리하다고 보는 건가 이런 해석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친한계에서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일단 그 당내 의석 분포를 놓고 보면 예. 어차피 2024년 4월 총선을 통해서 이 등원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정점에 있었을 때니까 그렇죠. 그때는 뭐 당연히 모든 분들이 친윤이라고 할 정도로 당내 여전한 주류 세력이죠.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대로 친윤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친한계가 있고 비한계 의원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한계 의원분들은 원내대표를 본인들이 가져가고 그러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6월 30일에 원래는 끝나게 되거든요.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비대위를 구성하든 어떤 식으로든 당의 전열을 먼저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일단 뭐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분들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당내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입장을 명확하게 안 내고 있는 상황인데 뭘 고민하고 있다고 보세요, 박 의원께서? 이제 전당대회 개최 여부, 예. 또 본인의 출마 여부 이것까지 다 종합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들리는 얘기로는 친한계 내에서도 전당대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지금 출마하는 게 맞느냐 이런 예.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의견이 엇갈린다는 뭐 보도도 있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출마하는 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보면 내년에 그 상당한 국정 운영의 정점에 있을 때 치르는 선거에서 객관적으로 지형이 불리한데 그 선거 패배의 책임을 또 이제 쓸 수 있다. 지금 당 대표가 이제 그러느니 조금 더 길게 보고 차기 총선 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은 조금 뒤로 물러서자라는 의견도 있다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선택 거취를 다 주목하고 있겠죠. 어쨌든 지난 대선의 차점자이기도 했고 계엄 탄핵에 반대하면서 탄핵에 찬성하면서 강한 어쨌든 당 쇄신의 목소리를 내왔고 또 친윤계를 향해서도 강한 비판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아마 당 안팎에서 상당히 주시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예, 또 한 명이죠. 김문수 전 후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당권에 도전하는 건지 만 건지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가 아주 쓰나미처럼 몰려올 겁니다. 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생각하면은 대통령 선거에 패배한 사람으로서 뭐라고 속죄해야 될지 모를 큰 책임을 느낍니다. 사실 오늘 정광재 대표 당 상임고문단 회의가 예정돼 있었죠. 여기에 김문수 후보가 올 예정이었는데 이제 상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됐고요. 지금 김문수 전 후보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 당 내외에서 여러 관측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전당대회가 열리고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면 김문수 전 후보는 이번에 참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행보라든가 던지는 메시지 또 참모진들의 움직임만 놓고 본다면 김문수 후보가 당권을 잡아서 당을 본인의 정당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또 오히려 이제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당 후보로 뽑아서 대통령 선거에서 지원은 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자유통일당 활동을 했다든가 일종의 조금 더 우측으로 간 행동들을 많이 한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오게 된다면 한동훈 전 후보는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김문수 전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성격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친윤이라고 하는 이런 세력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사라진 상태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좀 대표적인 인물이 앞에 나서야 되는 건데 김문수 후보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아직 입장 정리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였고 또 전국적인 선거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차기 당대표 출마한다면은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인 건 맞으나 당내 기반이 그렇게 두텁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대선 직전에 입당을 한 분이고 또 오랫동안 당 밖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김문수 후보도 당내 세력 중에 누구와 손을 잡아야 이 전당대회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아주 구체적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리더십을 지금 잃은 그러니까 얼굴을 잃은 친윤계와 또 세력이 필요한 김문수 후보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와요. 근데 양측 사이도 그렇게 원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윤이 중심이 돼서 한밤에 후보 교체를 시도했었잖아요. 그에 대한 앙금도 좀 남아 있을 거예요. 김문수 후보로서는. 때문에 그 이제 이 양측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 그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김문수 후보가 당권 도전 가능성이 유력해 보이고
만약 당권 도전을 한다면 결국 친윤의 손을 잡고 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요즘 그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는 관측인 것 같습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께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전대에서 붙을 것이다. 이런 전망에 동의하세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예. 두 분이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겠는데 두 분으로 대표되는 세력 간의 대결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당의 노선이 굳이 이념 좌표를 얘기하자면 조금 더 우측의 강성 지지자들을 똘똘 규합해야 하는 것이냐 예.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해서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맹렬한 노선 투쟁이 있을 텐데 결국에는 김문수 전 후보가 갖고 있는 이념적 지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중도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예. 결국 그 김문수냐 반 김문수냐 이런 식의 선거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제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들이 전환기를 싫어해가지고 뭐 물론 제 뒤에는 미국도 있고 개쪽 미국, 일본 NHK, 그 요미우리 TV 그리고 산케이 신문 그리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까지 전환기를 지키겠다고 기자들한테 약속을 다 받았어요. 예? 저는 기자들한테 제가 혹시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저도 안전빵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환기를 건드리는 순간 이재명 밑에 있는 지금 보좌관이나 행정관이나 비서관들 또는 민주당 끈 앞으로의 사람들 전환기를 지금 모니터하는 분들 너희들 전환기를 건드리면 경고한다? 즉시 미국의 고든창 모스탄하고 연락망이 있잖아. 연락망이 즉시 내 트럼프 정부에 알린다. 영국에다 바로 알린다고? 일본에도 바로 요청할 거고 국제적인 문제로 될 거니까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네, 두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 아나운서,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영상으로 좀 잠시 보여드리긴 했는데 전환기 씨가 지금 본인의 뒤에 미국, 영국, 일본이 있다고 지금 좀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에 전환기 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예. 내 뒤에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이 있다. 외신 기자들로부터 전환기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예. 특히나 전환기 씨는 일본의 NHK, 요미우리 신문 그리고 요미우리 TV와 산케이 신문 그리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등의 언론사를 언급하며 자신에게 위협이 생길 시에 즉각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라는 뜻도 전하기도 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예. 다만 아직까지는 전환기 씨의 이렇게 신변에 위협이 가해졌다거나 그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근거도 있습니다.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네. 그러면 이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게 이제 날 건드리지 말라고 좀 경고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상을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전환기 씨가 여기서 말한 대상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환기 씨는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보좌관, 행정관, 비서관, 그리고 민주당은 잘 들어라. 전환기를 건드리면 그 순간 즉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게 알릴 것이다. 이렇게 예.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유력 언론들이 본인을 지켜주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양지민 변호사 이런 주장에 근거를 같이 전환기 씨가 제시를 했나요?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본인 채널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러한 근거로서 어떠한 외신 기자들로부터의 확답이라든지 어떠한 문서를 제시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장뿐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러한 것도 사실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본인의 주장이지 여기에 더 나아가서 어떠한 법률적인 이슈라든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표하고 있는 정도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전환기 씨가 저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한번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건데 왠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일까?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본인의 불안감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러한 탄핵 심판을 받는 와중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지지하는 발언을 다수 했었고 예.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여러 발언들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본인의 채널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일종의 어떠한 보복 내지는 본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법적으로는 본인이 일단 내란 선동으로 지금 고발을 당한 신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장외 집회에서 헌재에 대해서 어떠한 뭐 폭력적인 행위라든지 이러한 이제 구체적인 좀 공격성 발언을 하게 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거든요. 내란 선동이다라고 예. 해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한길 강사의 경우에는 이건 정치적 보복이자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 하나하나가 뭔가 본인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려는 억누르려는 세력이 있고 그것에 맞서 싸우겠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이고요. 일단 뭐 본인이 그러한 탄압의 대상이다라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뭐 내가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 내지는 뭔가 세력이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요, 전한길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도 공개를 했는데 그 어떤 내용이냐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와 관련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방송 보신다 하더라고요. 대통령 감사합니다. 어제 사실 통화를 했거든요. 전화 오셔가지고 내가 대통령 되었을 때는 당선되자마자 그 집에 가서 잠 좀 자고 오려고 이제 갔는데 바로 대통령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앞서 부정선거 관련 영화도 같이 보고 최근까지도 연락을 꾸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한길 씨는 탄핵 이후 관저에도 다녀왔고요. 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부정선거를 함께 관람하는 등 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전한길 씨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직접 통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예. 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말한 내용으로 보면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당선되자마자 이제 집에 가서 좀 자려고 했는데 그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바로 축하 전화가 와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에 이 미국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는데 3일 걸린 점을 좀 꼬집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조금 더 뭔가 신뢰가 낮다. 이런 것들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말은 이제 전한길 씨의 전언입니다. 뭐 대통령실에서는 당시 이제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었고 통화가 실제 되기 전까지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좀 비판하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 이렇게 뭐 미국 당시의 대통령과 언제 통화를 했느냐, 뭐 축하 인사를 받았느냐라는 이제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임을 한 그러니까 당선 당일, 취임 당일에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제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하루 뒤 취임하고 이제 하루 뒤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 이튿날에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약 20분간 통화를 했는데 3일 뒤에 전화를 받았다, 축하 인사를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일각에서 제기하는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느냐, 그만큼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어떤 신뢰라든지 아니면 미국이 좀 우리나라를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밝히기로는 여러 뭐 특이한 상황, 그러니까 이제 뭐 시차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 조율을 하면서 좀 늦어졌다. 그리고 외교부가 밝히기로도 정상 간의 외교 일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는 어렵지만 뭐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예.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또 미 국무부가 이 내용에 대해서 또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었죠. 그럼 전한길 씨 이제 강사였는데 강사는 안 하고 이른바 보수 진영의 스피커 이런 역할을 치중하는 건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전한길 씨가 지난달 16일 본인의 채널에
채널에서 사실상 이 한국사 강사는 잘렸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그만둔 게 아니라 사실상 잘린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서 전한길 씨는 본인이 3년간 18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왔으며 이 연간 납부하는 세금만 해도 27억 원이고 지난해 12월에 연간 그 연봉 60억 원의 장기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등 향후 수년간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을 계몽령 이라고 옹호를 하고 또 사전투표, 전자개표기를 통한 부정선거론을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국사 강사 일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회사에 찾아와서 압박을 한다거나 전화로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한국사 강의를 하느냐 이렇게 압박이 들어와서 회사에 상처를 주기 싫어서 본인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했지만 사실상 잘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집회에 참여하는 등 이 장애에서 활발하게 정치와 관련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사 강사로 다시 활동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만큼 더 계속 정치적인 메시지를 열심히 내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방송인 홍진경 씨와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먼저 영상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장애가 생겼고 팔이 이렇게 그때 휘었거든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성장판을 다쳐가지고 미래도 암울하고 공장 생활이라고 하는 게 너무 괴롭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고문 받을 때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얼굴이 튀어나오고 전부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얻어맞아가지고 한 2년 진짜 방황했거든요. 잘 나간 데 쫓아내가지고. 홍진경 씨가 대선 전날에 빨간 옷을 입어서 논란이 됐었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빨간 옷을 입고 올린 사진이 올라오자마자 사람들에게 이제 질타를 받고 다음날 바로 사진을 내리고 사과문을 올렸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사실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서 연예인들은 워낙에 그 옷과 또 뭐 포즈 같은 것에 조심을 되죠. 하잖아요. 그런데 홍진경 씨가 이 대선을 앞둔 하루 전날에 이 빨강색 니트를 입은 사진을 본인의 SNS에 게재를 했던 겁니다. 이 빨강색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하고 그렇죠. 당시에 이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굉장히 거세게 일었었는데요.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었습니다. 본인이 해외 출장 중이라 시차가 맞지 않아서 이제서야 인터넷을 확인했다. 스톡홀름의 한 가게에서 찍었던 사진들인데 이 옷의 디자인이 너무 특이하고 재밌어서 사진을 올렸었는데 이 상의의 컬러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면서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사과문을 올렸었습니다. 사과문 올리고 잡힌 사과문도 아까 보니까 있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필 사과문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특정 후보자 지지하려고 한 건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까 한국에 귀국을 해서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과의 내용이었는데요. 사과의 내용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선거가 치러지는 것에 대해서 좀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아닌다를 떠나서 그냥 아예 이 생각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뭐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맹세하겠다라고 하면서 딸의 인생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만히 있는 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나의 결백을 다른 사람들이 믿어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본인이 특정 후보를 이렇게 지지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입은 것이라면 앞으로 딸아이의 인생에는 암울한 일만 펼쳐지겠다. 그러니까 펼쳐진다라는 것을 본인이 이제 약속하겠다, 맹세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까지 해서 당시에 이제 촬영을 하던 제작진들도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하고요. 그만큼 좀 당시에 좀 미숙함 내지는 한국의 특정 상황에 대해서 좀 잘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좀 실수였다라고 보입니다. 그만큼 후폭풍이 거세다는 건데 사실은 홍진경 씨 유튜브 채널에 대선 후보들 3명이
다 출연을 했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관심도가. 네, 맞습니다. 홍진경 씨의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공부왕 찐천재에 예. 지난달 28일에 대선 후보 3명을 각각 인터뷰한 영상이 올라왔었는데요. 예. 이렇게 지금 정치색 논란이 일자 이 당시 대선 후보들 출연 영상에도 의혹들이 또 불거져 올라왔습니다. 예. 홍진경 씨는 개별 후보의 모습을 담은 그 공간과 팔로워 모습을 두고 어떤 후보는 왜 집 앞까지 따라가서 이제 집에서 촬영을 했고 어떤 후보는 왜 그렇지 않았냐 이런 또 의혹들이 네, 제기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후보님은 집에 와라 했을 때 이제 오케이를 했고 어떤 후보님은 엄청 부탁을 드렸는데도 일정이 맞지 않아서 안 되는 거라 괜찮다라고 했다면서 이번 예. 해명 영상에서 또다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이 업로드 순서에 대해서도 또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예. 이 업로드 순서도 주사위를 던져서 정한 것이니 좀 이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만큼 예민했었습니다. 네. 대선 전에. 그런데 뭐 TV도 그렇고요. 유튜브도 그렇고 이 3명의 대선 후보를 모셔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 했는데 대선 후보들이 홍진경 씨 유튜브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일단은 홍진경 씨의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정치색이 있는 채널은 아닙니다. 예. 단순히 이제 예능, 재미를 추구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뭐 정치 중립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20대 후보들이 출연을 했을 때 당시에도 결과물을 봤더니 이 편집된 영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 했다라는 그러한 평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 사이에서는 저기 출연을 하면 그래도 조금의 젊은 사람들로부터 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이라는 좀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실제로 대선 후보들이 뭐 20대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뭐 구독을 하고 실제로 시청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의 효과적인 이야기, 인터뷰를 담아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튜브 채널을 좀 출연을 선호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뚜렷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번 대선은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후보들이 여러 가지 예능에 나오는 모습은 보지는 못했었죠. 그러면 홍진경 씨가 이렇게 여러 번 사과를 했습니다. 그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홍진경 씨의 이번 해명 영상은 사실 진짜 정말로 적극적이었는데요. 예. 얼마나 적극적이었냐면 사실은 사전 투표 전에 출국했다라면서 이번에 투표를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선에 투표를 못했다는 것은 사실 이 누리꾼들의 또 다른 비판을 불러올 수 있을 만큼 예. 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 걸 밝힌 만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서 이 구독자들과 누리꾼들은 2번 의심했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알겠으니까 진정하셔라. 딸을 걸고 하는 이런 맹세까지는 좀 처음 들어봤다. 실수할 수 있으니 진정성이 느껴졌다. 이번엔 좀 자중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심경을 헤아리는 글들이 많았고요. 예. 홍진경 씨가 이번에 SNS에 올라왔던 저 지금 화면에 나가는 빨간색 니트 있잖아요. 예. 저 니트가 이제 꼴도 보기 싫다. 다시는 입을 수 없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 구독자분들께 저 때 입었던 착장을 그대로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예. 구독자들은 그 옷은 어차피 언니만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언니 입으세요라고 하면서 구독자들과 웃음으로 소통하며 이번 해명 영상은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손흥민 선수를 협박했던 일당 남녀였죠.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들 모습부터 좀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측에게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죄송합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손흥민 선수 측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협박 공모하신 거 맞을까요? 버튼을 눌러야 이게 아니라 잠깐만요. 검찰에 송치가 됐었고 구속 기소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사 결과. 네, 이 임신 사실을 빌미로 손흥민 선수에게 거액을 요구한 남녀가 바로 어제 검찰 수사를 마치고 구속 기소됐습니다. 예. 지난달 7일 손흥민 선수가 공갈 혐의로 이 둘을 고소를 했는데요. 이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7일 체포를 했고요. 22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조사한 후에 어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예. 협박녀는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또 공모남은 공갈 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여기서 새롭게 밝혀진 것이 이 협박한 남성은 공갈 미수 혐의였고 여성은
원래는 공갈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갈 미수가 추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22일만 하더라도 검찰 송치 당시에는 이 여성이 손흥민 선수를 공갈해서 그러니까 현재 협박을 해서 금원을 받아냈다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이 남성과 공모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그랬죠. 상황이었죠. 예. 그런데 지난 10일 구속 기소할 때에는 언급해 주신 것처럼 2차 공갈 미수에도 이제 공범으로 적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휴대전화 포렌식이라든지 아니면 관련자 통화 내역을 확보했고 계좌를 추적하고 다른 관련 당사자들을 조사해본 결과 이 남성이 손흥민 선수에게 연락을 해서 공갈을 하는 그러한 행위에 이 여성도 협박에 대해 일부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예. 본인은 아까 영상에서 뭐 같이 공모했나요?라고 했을 때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지만 수사기관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 공갈 미수에 대해서도 혐의를 적용한 것을 보면 일단은 뭐 유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예, 20대 여성 양모 씨에 대해서는 이제 2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추가로 밝혀진 내용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양모 씨가 손흥민에게 협박을 하기 전에 또 다른 남성에게 임신을 빌미로 협박을 했다는 건데요. 네. 이 앞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협박녀는 손흥민과 관계를 맺기 일주일 전에 다른 남성과 일본 여행을 떠났었는데요. 그래서 이미 이 사라져버린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이 협박녀가 처음에는 손흥민이 아닌 일본 여행을 같이 갔던 남성에게 먼저 사실을 예. 알리면서 금품을 요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임신 사실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무시를 하자 포기하고 그 다음에 화살을 손흥민 선수에게 돌린 건데요. 예. 임신 사실을 빌미로 손흥민 선수에게 거액을 요구를 했고요. 검찰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사회적 명성과 스포츠 선수로서 쌓아온 이 커리어 때문에 좀 두려움이 생겨서 이 거액을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를 협박하기 전에 먼저 협박을 했다. 임신 사실을 가지고. 그러면 이게 양 변호사님 뭐 어떻게 정황이 조금 높아졌다고 보야 될까요? 손 선수하고 관련이 없다는? 일단은 이 남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다른 일본 여행을 같이 간 남성에 대해서 이제 협박을 했다라는 것이 과연 이 남성의 아이라는 것을 이 여성이 알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모아지는 부분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이 자료 중에 일부는 이 여성과 그리고 공갈 미수를 함께 공범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 남성과 서로의 이제 대화에서 나는 누구의 아이인지는 모른다라고 이 여성이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걸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이 협박을 하는 순서는 뭐 본인이 즉흥적이었든지 아니면 일부 뭐 어떤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연락을 취한 것일 수 있겠지만 실제 본인의 진위는 아이 아빠가 누군지는 모르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 맞다라고 좀 볼 여지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러한 두 사람의 이 공범 간의 대화는 지금 이렇게 노출될 줄 모르고 당사자들끼리 의견을 주고받은 상황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범인 남성이 굉장히 재차 다그치면서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이러면 어떡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보자라고 한다면 여성은 누구의 아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군가라도 나에게 좀 돈을 주면 좋겠고 누군가라도 나에게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뭐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이 이제 3억 원을 손흥민 선수 측으로부터 갈취를 했는데 이 돈을 다 탕진을 하고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것이 실제 재판으로 넘어가면 재판부가 이 부분도 좀 들여다보나요? 이 부분이 범죄 성립의 여부에는 영향이 없지만 예. 양형에 있어서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3억 원이라는 돈을 금원을 받아서 이것을 다 탕진해서 없다라는 것은 결국 손흥민 선수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러한 금전 범죄, 그러니까 누군가를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고 갈취하고 이런 범죄들의 경우에는 그 피해 금원이 회복됐다라고 한다면 양형에 굉장히 중요한 반영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3억 원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피해 회복도 불가하고 범행 후에 태도가 불량하다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법원은 범죄로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 탕진을 했다라는 것은 피해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고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경향이 예. 있습니다. 어제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이 승리를 했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소감을 밝혔는데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행복한 시즌이었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즌이었고 또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정상적인 컨디션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또 새로운 시즌을 들어갈 때는 0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몸 상태로 제가 어디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뭐 제 자신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항상 노력해온 선수인 거는 변함없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거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이 논란 때문이었을까요? 아무래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에선 지난달 불거진 이 사생활 논란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얼굴 비추길 꺼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오래전부터 알아온 이 발부상 때문에 이번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는 많이 뛰지 못했다고 합니다. 홍명보 감독도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발부상 회복이 더뎌서 몸 상태를 보면서 이 출전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발부상이 길어지면서 시즌 막바지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던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에서도 이 9차전 이라크 원정 경기에서는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제 관중석에 앉아서만 경기를 지켜봐야 했는데요. 늘 성실하고 또 묵묵하게 경기에 임했던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좀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이제 경기 막판에 후반 30분에 교체 투입이 돼서 15분 정도만 뛰었습니다.